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권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개혁 보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정치 신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고 기존 보수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면서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 개혁신당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찾는 정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 방향과 개혁 보수 세력 확장을 위한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발의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도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이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요?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뭐 살아온 분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추앙했었는데, 이제 어긋나게 된 거는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니까 그랬던 건데요.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이율배반인 게, 원래 그 선거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난 대선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대선 직전까지 그것이 결론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하나의 특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제 7개월 남짓 지났는데 절차들이 빨리 진행 안 된다고 해서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 뭐 빨리 해야 되니까 내란 재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럼 그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은 그러면 제대로 된 정의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원칙으로 대응하니까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계엄 국면에서도 사실상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도 찬성했고, 하지만 이런 우물가에 숭늉 찾는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는 선명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사법부는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삼권 분립의 하나의 주체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오히려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출된다고 했으면은 참 인기 영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가 그런 데서 무관하라고 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우위를 두신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한테 찍소리도 못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선출된 권력이고 장관이니 뭐 차관이니 이런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 아무나 불러놓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물러나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런 걸 해석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는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불출석하고 있는 문제, 또 지난 대선 직전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 등에 따른 건데요. 이 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재판이 뭐 굉장히 거의 무기한 연기되다시피 하다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선거가 닥치니까 갑자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사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은 대선이란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지연됨으로써 또 한쪽 진영에서 제기하는 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행한 것이고, 오히려 늦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소위 당대표까지 지내던 거물에 대해서 대마불사의 느낌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법개혁이야 뭐
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건 적어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든 뭐 수사권 조정이든 이 사법 시스템 손댈 때마다 발생했던 아주 황당한 일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검찰을 손댄다고 해가지고 수사권 조정하고 난리 났죠. 그럼 이건 왜 시작됐느냐?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검사로 써가지고 상대 진영 다 청소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칼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네? 그러면서 검찰 힘을 빼야겠대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또 검찰개혁이라고 또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요. 민주당이 손대고 자신들의 허물을 치우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 개혁이란 단어를 계속 쓰지만은 계약인 경우가 많았고요. 당장 이번에 계엄 때 보십시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만들어놨던 공수처 이번에 역할했습니까? 이렇게 계엄같이 복잡한 사건을 대응하는데 이건 내일이야, 이건 내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미루고 또 뺏어오려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같은 것들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데 이거 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위헌 법률에 대해 가지고 심판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제기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위헌 법률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나중에 헌법 소원 가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소위 내란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오히려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지 아니면 늦게 진행되는지. 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과는 거의 한 팀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입장을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바꿨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뭐 그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정치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왔고 어떤 분들은 또 패거리 정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부터도 이 합리적인 세력이 만약에 연대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패거리 정치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새로운 방향성과는 거리가 있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 가능성이 차단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 분명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세력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과 뭐 발맞춰서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방금 용기란 단어 말씀드렸거든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윤석열 정부 치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총선 때도 그렇고 용기 있게 행동할 시기가 있었는데 용기 있게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떤 연대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건 어떤 걸 염두에 두는 겁니까? 뭐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 우선 목소리를 낸다. 1. 네. 지금 당장 오늘 국민의힘이 동대구역 앞에서 뭐 장외 집회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과거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이제 저랑 친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한숨 그 자체입니다. 네. 예. 새벽 뭐 7시, 8시에 모여가지고 4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집회한 다음에 다시 4시간 동안 올라오고 하루에 8시간을 버스에서 보내고 한두 시간 집회하러 가는 것. 이게 과연 효율적인 대여 투쟁이냐부터 해서 네. 많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처음 이제 취임한 다음에 제가 뭐 비판도 안 하고 뭐 별말도 안 했지만은 지금 방향은 고스란히 장동혁 대표 가는 길은 황교안 대표의 길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사이가 이 대표와 친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좀 더 거리감이 좁혀진 건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함께 할 게 많다. 안 의원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요즘 들어서 안철수 의원과 만나기보다는 뭐 행사에서 조우하고 이런 게 많고요. 네네.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한 조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바른미래당 시절에는 뭐 아무래도 제가 유승민 의원과 정치를 하고 있고 그 당시 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계를 대표해가 정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에서 뭐 작은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옛날에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아웅다웅하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지금 저는 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양극단주의 세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제가 공히 이것은 외계인의 침공 수준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시장 안철수 의원 등과 뭉쳐서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새로운 신당 창당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미 뭐 개혁신당이라는 별도의 당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독자 정치 세력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분들을 자꾸 영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보다 선배들이고 그런데 제가 뭐 영입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홍준표 시장님을 포함해가지고 네. 항상 그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들과 대화를 할 겁니다. 항상. 네. 예. 그러면 어떻든 그 길은 열어놓고 계신 거네요. 저는 원래 누가 와도 항상 만나고요. 어떤 네. 분과도 정치를 논의하고요. 뜻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극단적인 좌우 세력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 국민들이 커지고 있다. 네. 이건 다들 인식하는 아까 언급하신 분들이 그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요즘 정치를 하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진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본인이 뭔가 변명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이제 정치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방향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그분이 대표하실 때나 아니면 그분이 뭐 대선 경선 뛰실 때 그다지 개혁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정치할 세력으로 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틀어진 지는 이제 한 1년 남짓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전환 과정이 사실 명쾌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보수 절단 내던 특검 수사하던 시절에 실질적인 실무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선거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다지 명쾌하게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좀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상황 궁금합니다. 좀 달라졌다고 보는지 어떻게 현재 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라면은 그 지난 전당대회에 당선된 다음에 아주 조속한 시기에 미국 방문을 했을 거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뭐라 해도 지금 최대 현안은 통상 협상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좀 심각성을 인지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25% 관세를 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상당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25% 관세 맞으면은 미국에서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국내 근로자들이 일할 공간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차가 한 100만 대 정도 미국에 수출하고요. 인천의 부평에 이제 GM 대우가 한 50만 대 정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GM은 이제 한국의 생산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거기 직접 고용되신 분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 인천 부평 이쪽의 경제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미 군산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25% 맞으면서 버텨도 되지. 뭐 관세를 돈으로 메꿔주면 되지. 네.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보였으면은 좀 색다르게 보였을 텐데 이미 좀 늦었죠. 바로 장외로 가가지고 오늘 이제 한교안 대표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교주가 지배하는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게 두 가지 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송원석 대표 말로도 당원이 500만 명이다. 네. 근데 이 명부 뭐냐면요. 옛날에 그 명부 뒤져보면 011, 017 이런 번호 쓰시는 분부터 많습니다. 네. 뭐 12년생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부가 사실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민정당 이때부터 있던 명부가 그냥 와가지고 500만 명이 된 거고 돌아가신 네. 분도 많고 이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일교 명부나 이런 그 소수 종교 명부들 보면요. 이거 정확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계동에 정치할 때 거기 보면은 뭐 통일교는 아니고 다른 소수 종교 종파가 있었는데 상계동에 3,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18만 인구 중에 3,000명이 그 종교 인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명단을 그 안에 누가 있냐 물어봤더니만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명단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검에서 이것을 뭐 통일교 전체가 150만 명이고 국민의힘에 11만 명이 있다. 대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수치를 좀 부풀리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통일교의 그 문선명 전 총재의 아들 되는 문영진 씨인가요? 그분이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통일교에서 실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헌금 내고 이런 사람이 19,000명 정도 된다고 그때 얘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교세는 그것보다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통일교의 실제 인원 중에 얼마가 이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해가지고 책임당원이 되느냐. 네. 책임당원이 되면 이제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이걸 아마 이제 수사로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약간 좀 이 수치가 언론용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저는 특검이 이거에 아마 수사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지만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개혁 보수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기존 정통 보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담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대선 토론 때 어땠습니까? 제 대선 토론 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AI 100조 어떻게 쓸 것이냐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얘기하기도 했고요. 뭐 복지 정책에서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의 뭐 주류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당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굉장히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복지 문제에서 100원 줄게라고 민주당이 나오면요, 우리는 5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서 사실 그게 그렇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좀 질질 끌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개혁신당은 다소 비판받더라도 용기 있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거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혜택 보기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 원가가 이제 2,000원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젊은 세대가 오히려 출퇴근하는 젊은 세대가 피해 본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야 된다.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뭐 노인 갈라치기니 이랬던 민주당에서 요즘 보니까 국회에서 이거 대책 세운다고 토론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개혁신당이 조금 앞서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민들께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대표도 나이가 40에 들어서면서 네. 기존 보수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네. 공통점을 좀 찾았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할 경우 무너진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안티 이재명만 가지고 연대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100을 준다 하면 50 준다 이런 식으로 맨날 협상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이런 정당에서는 어떤 대안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우리는 그 돈 다 넣어가지고 인재 양성에 써야 된다. 교육복지가 최고의 복지다. 왜냐?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복지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갈 때쯤에는 그 불균형이 얼마냐가 우리 앞으로 삶에 중요한 것이지 지금 주머니에 20만 원 더 꽂아준다 아닌다가 사실 나중에 가서 한 20, 30년 뒤에 보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복지 재정에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쿠폰 준다고 해가지고 거의 13조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데 13조면은요 1년에 대학 등록금 총액과 맞먹습니다. 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기회 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우리가 대안적 복지를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고 제가 방금 전에 쿠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형태의 경제 정책으로 물가만 올렸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저는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이거를 네. 쿠폰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주성만큼 나중에 물가 팍팍 올릴 만한 게 아마 이 쿠주성일 겁니다. 네. 물가 오르면 어떻게 우리가 피해 보는지 알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에 가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요.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줘야 돼요. 지방도 10,000원짜리 점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물가를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일반의 복리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쿠주성, 우리 국민들께서 경각심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뭐 통합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요. 네. 개혁신당은 저희가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또 정치 신인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치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정당 들어가면은 여기 도제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밑바닥부터 굴러가지고 누구 가방 들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정말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정치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혁신당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작 100일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인수위가 없었던 특성은 있겠지만은 네. 굉장히 준비 안 된 모습이다. 특히 장관들 임명하는 거 보면서 사실 여가부 장관, 강성루 장관 낙마도 있고 했지만 이번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장관, 이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을까요? 저는 이분의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몰랐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외에도 보면은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제3자의 유력자가 이런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좀 어두운 그림자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 아셨겠습니까? LG AI 연구원장 아셨겠습니까? 저는 약간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봤거든요. 가가지고 초기에 소통하는 이미지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도어 스태핑 한다고 기분 내고,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는 인재난, 그 안에서 적시적소에 사람을 쓰지 못하고 이러면서 검찰 정권 되고 실제로는 독선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을 좀 두루 쓰고 좀 전문가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반엘리트주의적 경향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가지고 걱정됩니다. 꼭 아는 사람만 쓰면 오히려 이게 폭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대미 외교에, 미국 외교에 전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집어넣지 않나. 지금 저는요, 이 엘리트주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극한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필요한 요소에 전문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남 제의받은 적 있습니까? 선거 다음 날 전화 오신 거 외에는 따로 소통은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전 드릴 겁니다. 네. 도대체 인재풀을 어떻게 쓰시는지 조금 더 넓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지만 정치권의 갈등과 충돌은 여전합니다.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결국 에이펙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호스트인 이재명 대통령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죠. 네.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 6년 정도나 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주선하면서 에이펙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과 함께하되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균형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미 경중에서 미국과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도 중국과 척을 지지 않겠다. 그렇게 척을 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두 진영의 전선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우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확실하게 과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뿐만 아니라 APEC에서는 2차 한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관건은 그 전까지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어떨까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만 관세 협상과 지난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 구금한 문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있을 경주 APEC에 이제 다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네.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APEC 중심 국가가 지금 이제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커진 만큼 그만큼 또 책임감도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이전에 한미 간의 또 정상이 상당히 좀 더 큰 신뢰를 가져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양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관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또 관세와 함께 또 지난번 조지아주 또 체포 구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또 상실감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이제 바꿔낼 것이며 3,500불의 엄청난 말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뭐 어제 뉴스에서 BNB 투자 문제 이 비자마저도 그냥 기존 뭐 1,000불에서 그냥 10만 불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네.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고급 기술 인력이 가서 이제 초기에 그런 설비 안정 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난맥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미국 요구에 응했다면은 그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협상에 응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3,500억 달러 이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라 네. 하는 부분. 그것의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든지 투자처를 미국이 지정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은 매우 비합리적인 조건들인 거거든요. 네. 이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저희 국회도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저희보다 먼저 협상을 했는데 이시바 총리 사퇴 이후에 그 세부 내용들이 밝혀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불공평하다고 네. 이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는 이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서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을 정치 공세로 하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게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의 기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번 이제 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미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신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지만은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런 외교 안보적인 그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또 어떤 미국이 지금 척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북중미 이런 쪽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있지만은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동북아 안보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이제 중국, 이 안미 경중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미국의 그런 불신을 털어냈죠. 네. 그러니까 안보 미국을 중심으로 또 경제도 뭐 중국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그런 네. 또 대한민국의 또 기업들 또 무역 그런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필요를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우선 이제 간세 부분 이런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한중 관계도 이제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 한미 관계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한중 관계 역시 풀기 어렵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민심 탐방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30 청년 150명을 만나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로 정책 주문하기도 했네요. 예, 이걸 청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듣고 정책을 만든다. 네. 정책을 이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들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어서, 이거는 정책을 설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실은 근본적인 순서가 바뀌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회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기회가 줄어든 이유가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감소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일가를 하면서 이제 말한 부분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공감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청년을 비롯한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실제로 거기에서의 조율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딘가에서는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네,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영화 감상 후 감독과 배우 만나는 자리에서 질문이 있다면서 손을 드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문화산업, K컬처에 연이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생활 이런 민생 탐방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각별한 지금 애정을 여러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또 그동안 이제 해수부를 갖다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 결정과 함께 또 저런 부산국제영화의 문화탐방 부분도 서울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쪽에 그 처음에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부산을 지금 먼저 찾은 거거든요. 네.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 시민을 떠나가지고 불경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들에게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이 자체를 지금 문화, 영화, 특히 영화 생태계가 많이 나빠져 있다. 네. 앞으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본인이 이렇게 참석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저런 행보 자체는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바로 저런 대목을 상당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 투자공사도 하겠다고 공약도 네. 내세웠었거든요. 네. 네. 민 의원님,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자신의 상장지수 펀드 성적표를 네, 공개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26.4%의 수익이 발생했고 코스피에서만 30% 이상 네. 올랐다고 하던데 코스피 5천을 지금 임기 내 목표 제시했잖아요. 네. 개미 투자자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일단 성적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투자했고 투자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본인이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도 같이 감수하고 수익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행위였다고 보이고요. 이제 저도 코스피 5천 지수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법 개정 2차례 했고요. 이러한 제도 개선들도 필요하지만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이제 뒤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서 오면은 5천 지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재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이른바 조희대 비밀 회동설을 둘러싼 지금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작된 음성 제보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 정치가 아무리 적대적이고 또 이제 뭐 진영 팬덤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그렇게 또 확보하는 그 부분 자체 대단히 지금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이거는 공작이거든요. 엄격하게. 당시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대법에서 뭐 미리 이제 유죄 취지 판결 유죄 취지로 이제 다시 이제 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켜버림으로써 아예 네. 후보 지위 자체가 날아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걸 갖다가 이미 서영교 의원이 5월달에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걸 이제 덮여버린 이유가 당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룸살롱 접대 사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선이 쏠리느라고 이거는 덮여버렸어요. 네. 그게 너무 또 이제 말 같지도 않기 때문에 덮였는데 이걸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이제 부성찬 의원이 아무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그런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수장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네. 이 상권 분립이 무너져버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훼손돼 버리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자는 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그 공격, 뭐 공작 이런 부분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 궁금한데요. 지금 지도부는 당사자들이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어떤 입장인가요? 뭐 지도부에서 당사자들의 해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절차적인 책임을 뭐 중요시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라라는 것이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관의 의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9일 만에 갑자기 6만여 표 쪽이 되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들어온 그 사건에 대해서 9일 만에 6만여 쪽의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이례적인 것이 있었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 대법원에서 해결하겠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혹이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그 해소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김성태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뭐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에서 장애투쟁에 나서는 등 최근 다시 대여 공세 고삐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 조국 혁신당까지 가담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탄핵안도 이제 쉽게 말하면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지금 현재 위태로워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이제 보루가 법원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내에서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독단과 전행을 펼쳐나가고 있는 민주당과 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는 잘한 거는 잘한 걸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게 왜 위헌인가 이런 식으로 대려 민주당 친정집에가장 불을 지르는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럼 야당인 지금 이제 장동영 대표나 야당이 지금 설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공간인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려 정청래 당대표 입장은 대통령은 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그걸 실천해야 될 친정집인 민주당이 이걸 걷어차면서 야당을 제대로 된 대화 파트너로 지금 이제 대우도 안 해주고 네. 상대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마당에 무슨 그런 마당에 이제 나갈 곳이라는 것은 장애밖에 없죠. 그렇지만 뭐 오늘 대구 집회는 하지만은 저걸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 2019년 한교안 그때 당시 당대표처럼 한 1년 가까이 장애 집회를 가가지고 20대 총선에서 형편없는 성적 불변은 네. 그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참고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해야 되겠죠. 민 의원님, 민주당은 통일교 신자들의 국민의힘 특정 당대표 후보 지원설에 대해서 정치의 종교 유착 게이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이면 위헌 정당으로 회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위원정당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조희대 대법관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소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소영교 의원의 입장을 보면은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이 제보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공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제보자를 수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보면 공작이 밝혀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기된 의혹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네. 그런데 제보자들이 특검에 응하겠다고 한다. 그럼 이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방 말씀 주신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통일교 신자들이 지난 국힘 전당대회에 많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통일교 신자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 정당 가입이나 이런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우리 헌법 20조에서 내 있는 종교분리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는 거죠. 네.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당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하고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난 그 통진당 해산 사유 중에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딱 있습니다. 당내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했다라는 것을 네. 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국힘의 전당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왜곡한 것도 이것도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김성태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특정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1만 명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당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특검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그런 당원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갖다 압수수색해서 그 DB를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이제
특검에서 기존 확보한 통일교 이제 그런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자발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건 뭐 파악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 당원으로서 얼마나 또 참여가 됐는지 이 책임 당원이 돼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500만 명 당원들에게 다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매달 이제 당비를 내는 그런 책임 당원에 의해 가지고 당 대표 선거라든지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때 중요한 의사 결정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참여하게 되는 그 책임 당원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참여해서 또 네. 이제 특정 종교인의 그 뭐 그런 상당히 그 상층부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는지 이건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정당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사유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주 극소수의 이런 사실상 사전에 이걸 당 지도부가 이걸 뭐 조직적으로 돌아서 특징인의 어떤 앞으로 전당대 당 대표의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속 수감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사람이 당 대표의 뜻이 있어서 뭐 이런 통일교 관계자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런 뭐 조직적으로 일부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비대위 체제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그럼 권성동을 당 대표를 만드는데 이미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0%, MBS에서는 59%, 리얼미터 54.5%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흐름으로 보면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더 높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경제, 안보,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소통이 중요한데 가장 큰 건 뭐 코스피 지수일 겁니다. 네. 역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이 경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C, 커뮤니케이션, 바로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소통하고 또 최근에는 또 청년 간담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요인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김미연 소장님, 갤럽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복귀했습니다.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어떤 겁니까? 예, 직전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등 요인은 우리 방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뭐 경제, 민생,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 내재된 학습 효과가 지금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시중에는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서 이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소통 행보 이런 것이 내재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MBS 조사 결과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들이죠. 구금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응답이 51%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코스피나 경제 요인, 이코노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요인은 실제적으로 뭐 아주 사태 자체는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를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원인성, 두 번째는 신속성, 세 번째는 대응성인데 중요한 건 원인성을 따져보면 이건 미국이 유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했냐. 보면 네. 정부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잘 대처했다. 51%의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뭐 잘못 대처했다는 부분은 좀 정치적 이유일 거예요. 한미 관계가 괜찮으냐.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전문직의 비자 이 가격도 수수료도 상당히 올리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잘 대처했다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갤럽조사 결과 이 대통령 긍정평가의 이유 1위로 경제 민생이 꼽혔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중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그 소비 쿠폰 지급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비 네. 쿠폰으로 인해서 서민을 좀 경제를 보살핀다는 이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스피가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도 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이런 그 경제 관련 소통 행보가 아주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이 얼마 전에는 이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의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 전망을 두고 NBS에서는 긍정 43%, 부정 43% 지금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책 성패가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뭐 정행국께서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누가 와도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긍정 43, 부정 43은 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정책이 오더라도 97 정책의 경우에도 이제 임기 내에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은 세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시사 스페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부동산은 공급, 두 번째는 세금인데 세금은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출인데 이건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은 그렇다 하지만 강남 3구, 마용성은 부동산이 뜨겁지만 지방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불균형화된 기울어진 이 부동산도 또 시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LTV는 좋아서 서울 부동산은 좀 가격을 잡겠다. 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DSR을 통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아주 조율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때문에 이창용 한은총재가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급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똑같은 이유가 나온 것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자칫 부동산이 상당히 가격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또 정부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 부동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상당히 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현 수사님, 갤럽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43%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70대보다 낮은 건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인데 그에 비하면 20대는 43%로 70대 이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20대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잘 모르겠다.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네.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21%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들 중 10명 중 2명은 아직까지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대라고 다 같은 20대가 아닙니다. 20대 남성층과 그리고 20대 여성층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 대선 이후의 출구조사를 보면은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에 20대 남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20대 남성들, 특히 이대남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20대에 극우화되는 형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20대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하나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네. 이 젠더 이슈로 해서 20대 남성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너무나도 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20대와 접촉면을 상당히 지금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통령 청년 정책을 지금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해서 배 수장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김미연 소장께서도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20대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세대 내부가 복잡한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어순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CF 광고 나오는 것처럼 새우 맛을 알아. 20대들은 그러고 20대를 알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들이 남녀가 어떤지 또 군복무를 다녀온 또 20대는 어떤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취업일까 아니면 군복무 우대일까 아니면 K-팝 콘텐츠 이런 문화들을 더 융성하게 하는 걸까 이런 걸 통해서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20대들을 좀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들과 뭐 치맥 또 해동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를 차지했고 NBS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는데 정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각 정당의 지지율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정체되지 지금 답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슈마다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60% 50% 후반대에서 60%대로 지금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40% 초반대에서 지금 정체를 보이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의 괴리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번 네. 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다도 이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정당 지지율 차이는 한 15%포인트 격차가 나는데 이런 그 디커플링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건 바로 이 지역별을 살펴보면 바로 PK에서 이런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는 PK에서 잘하고 있다가 53%인 반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지금 답보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본인들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울경에서 27%로 직전 조사 대비를 해본다면 약 한 7% 지지율이 많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을 본다면 또 이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보면은 이 새로운 지도부가 이 부산을 방문을 해서 해수부로 옮기는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을 본다면 역시 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의 키맨이라고 하면 키를 잡고 있는 데는 바로 부울경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가 부울경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갤럽과 M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분석을 할 때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네. 이른바 3P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P는 필라소피, 바로 이념, 이 외연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중도까지죠.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P는 팔러시, 정책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죠. 여기 이제 대안을 꺼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조희대 대법원장 건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법안에 대해서 반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때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당 내에 서로 인적 갈등이거든요. 이른바 친윤이냐, 친한이냐, 친장동혁이냐. 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정말 당 내부에서 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해낼 수 있는가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도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그 부적절한 만남 의혹 등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정당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사법 개혁에 대한 문제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 정당에 상당히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좀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국민들은 이게 사법부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야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이미 정당 지지율이 뭐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렸듯이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20%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추가로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반등하려고 하는데도 주부층 쪽에서는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추가로 상승하는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만 정체성 부분입니다. 아니 네. 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 흔들린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정교 분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명부를 비교를 해봤는데 특정 시점에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이 특정인의 전당대회 당선에 대해서 투표할 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건 상당히 실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S 조사 결과 더 센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분 여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 여론 추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중도가 지금 일단은 더 센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추가적인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종의 탄핵 국면이 기저현상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대응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야만 이건 너무 지나치구나 또는 너무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구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이야기가 통일교 관련해서 거론될 정도. 근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대응으로 또 증거로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건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 소장님, MBS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보조직 개편안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39%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여러 가지 이제 앞두고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검찰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현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이게 필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청 폐지한다는 의견의 찬성 의견이 46%고 반대 의견이 39%인데요. 물론 이 찬반 의견이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거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 어떤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 쟁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그러나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8%, 7%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강성일수록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네, 봐야 그리고 합니까? 지금 이게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인지도 순으로 가장 뭐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는 순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김민석 전 총리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각 당의 양당의 대표들이 이제 새로운 신임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고 있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 7%, 4%대로 이 매우 좀 미흡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네. 지지받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MBS 조사를 네. 보면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잘한다가 53%,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잘한다 22%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이제 중도층까지 플러스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중도층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중도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어차피 이 탄핵 기저현상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 이제 김현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뭐 한 자릿수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진영 간 대결 구도, 강성 구도로 지금 이 정당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도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할 정도로 그런 강성 구도, 강력한 대치 국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외교 행보겠죠. 대통령이 지금 뭐 뉴욕을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내재돼 있지만은 이제 한미 협상, 간세 협상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 정당 지지율은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은 좀 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해킹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SGI 서울보증, 인터넷 서점 예스24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과 정부가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론적인 선언에 그친 느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건 은폐 의혹과 함께 카드사와 금융보안원 FSI의 태만이 어우러진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롯데카드는 해킹 직전 FSI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해킹 사건의 피해 규모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